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8조로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선진국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와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10월 한 달 동안만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최대 10월 적자였어요. 채권 투자자들이 언제 등을 돌릴지,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부 부채 위기의 실체와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요. 독일만 빼면 거의 모든 나라가 GDP 대비 엄청난 규모의 정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빌리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각국은 하나의 공식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빚으로 위기를 해결하고 그 빚을 갚는 방법도 또 다른 빚.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정부들은 마지막 보험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급등했어요. 정부들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지금 선진국들의 부채는 GDP의 100% 수준을 넘어섰어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는 2024년 102조 달러에서 2025년 111조 달러로 급증했어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채가 쌓이고 이자 지불액이 늘어나면 부채 상환 비용이 다른 지출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부채 상환을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나선형 구조가 시작되죠. 그런데 채권이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쓴 차용증입니다. 이만큼 돈을 이 기간 동안 빌려주시면 만료 후 원금과 함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정부들은 이게 너무 빨리 오르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경제의 대출 비용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꾸준히 사주는 든든한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빚이 다른 사람의 자산이 되는 구조라서 그 빚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사람들이 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게 등장해요. 바로 부채 죽음의 나섬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특정 국가 채권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면 매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더 공격적인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번져요. 사람들이 더는 안 사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 카렌 워드는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 부채는 우리의 안전자산이어야 하고 포트폴리오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당신 나라 채권은 사지 않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PGIM 픽스컴의 그렉 피터스는 채권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채권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치 크립토나이트 같은 존재죠. 인플레이션이 채권 수익률을 갉아먹기 때문에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 충격을 겪고 있어요. 물론 부채 증가가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죠. 전쟁이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보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식의 행태입니다. 전 세계가 왜 부채에 중독됐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오랫동안 부채 비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더 많은 빚을 내라고 부추기기만 했어요. 스토니브룩 대학의 스테파니 켈턴 교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정부 적자를 없애려면 다른 모든 흑자를 지워야 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니까요. 정부 적자는 우리 모두가 순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어요. 에든버러 실수도서관 관리자 러셀 네이피어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 부문의 과도한 차입에 문제가 있지만 민간 부문의 과도한 차입과 함께 봐야 해요. 만약 정부 부채는 높지만 민간 부채가 낮은 나라라면 상황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대규모 민간 부문 붕괴가 정부 부채 폭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위기부터 팬데믹까지 우리가 주로 걱정했던 건 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이었어요. 통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펼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압박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정치 시스템에서는 지출 욕구가 항상 존재해요. 신용으로 혜택을 나눠줄 수 있을 때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신용은 곧 부채를 의미하는 거죠. 지난 10년간 다른 지출을 줄여서 상황에 대처하려 했지만 이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서구 정부들이 긴축 정책 10년 동안 잃어버린 지출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압박 요소들이 동시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장은 약해서 세수가 빠르게 늘지 않고요. 불확실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국방비는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인구 문제도 있고 녹색 전환을 위해서도 공공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금리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서 추가 부담까지 생겼어요. 이제는 정부들이 매년 위기 수준의 속도로 빚을 내는 게 정상이 됐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어요. 채권 투자자들이 계속 자금을 대주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낮게 머물 가능성이 낮은 세상에서는 언젠가 한계점이 와요. 45년 넘게 글로벌 거시경제를 연구해온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는 채권 자경단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1983년 7월 처음 채권 자경단에 대해 썼는데 1970년대 채권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어요.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그런데 채권 자경단이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감시하는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지거나 무책임한 정책을 펼칠 때 채권을 대량 매도해서 금리를 급등시켜요. 마치 서부 영화의 자경단처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야르데니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재정통화당국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 자경단이 나서서 경제를 둔화시킬 만큼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들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빚을 늘리면 채권 자경단이 이건 안 된다며 채권을 팔아치우는 거죠. 그 순간 금리가 폭등하고 정부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채권 자경단이란 시장이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죠. 채권 수익률이 경제를 짓누를 정도로 오르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로 복수한 게 되니까요. 몇 가지 예외를 빼고는 채권 자경단의 저지 없이 부채 증가를 계속 봐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영국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채권 시장이 리즈 트러스 정부를 완전히 불신한 겁니다. 영국은 채권 시장을 너무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산교육을 해줬어요. 의장님,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던 리즈 트러스의 발언이 무색해졌죠.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리즈 트러스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2년 말 리즈 트러스와 재무장관 콰시 콰르탱이 사실상 국채 시장을 폭파시켰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면서 더 공격적인 매도를 촉발했고 모든 게 순식간에 통제불능이 됐습니다.
영국 은행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전 세계 정부들은 자국 채권 시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 그 에피소드 동안 대출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하늘 높이 치솟는 걸 즉시 볼 수 있었어요. 채권 시장은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평범한 가정의 주머니를 꽤 심하게 타격하니까요. 영국은 부채 지속 가능성 우려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영국에 특별한 재정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물론 2, 3년 전 리즈 트러스 때 같은 시장 위기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재정 상황을 물려받았는데 재정 긴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큰 질문은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부채 구조를 가진 미국을 채권 자경단이 언제 공격할까요? 미국은 이 문제의 핵심에 있어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고 채권 시장 규모도 가장 크며 대부분 서구 국가보다 적자가 큽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10년 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8%에 이를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숫자죠.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 부채 이자로만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3원을 썼는데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방비를 넘어섰고 세수의 19%가 이자 지불에만 사용되는 상황이에요.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순간 우리는 부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체 세수의 24%에서 25% 가까이를 부채 상환에만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채 함정이에요. 미국은 2025년 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GDP의 5.9%에 달해요. 평시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런 수준은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단 한 달인 2025년 10월에만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역사상 최대 10월 적자였습니다. 매년 팔려야 하는 예상 부채 규모가 GDP의 7.7%에 달해요.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건 부채 상환 비용도 크게 늘립니다.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적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너무 조건화됐어요. 언어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나 부채라는 단어로 실제로는 꽤 무해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부 적자를 걱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정부 경제 부문의 금융 흑자를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자 대신 순기여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부채 대신 누적 순기여라고 부르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금융 흑자와 저축 계좌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온도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들어간다는 걸 깨달은 후 최소한 채권 자경단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DOJ, 즉 정부 효율성부가 생긴 거죠. 적자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원 빅뷰 빌 액트는 향후 10년간 3조 4천억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으로 분석됐어요. 백악관은 적자 감소를 주장하지만 모든 독립 분석기관들은 정반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법으로 인해 1,090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머스크가 이끌 예정인 이 정부 효율성부가 어떻게든 엄청난 절약을 찾아내서 실행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세 가능성을 상쇄할 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캠페인 중에 적자에서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2조 달러라고 답했는데 심지어 그도 그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머스크가 적자를 실질적으로 크게 줄일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채권 시장, 즉 국채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 의회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가 연준 의장 파월에게 금리를 현재 4.25%에서 1.75% 이하로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죠. 하지만 연준이 정부 부채 지속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달러는 세계 무역 통화이자 국경 간 부채의 기준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 큰 투자자들,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보유해야 해요. 그 말은 미국 정부 부채를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의 기준 안전자산이에요. 이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영국이나 15년 전 유로존에서 봤던 종류의 위기가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채권 시장에도 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통화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 불안정한 사건들을 촉발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봤는데 대문자로 균형 예산이라고 두 단어만 적혀 있더라고요. 감세와 국경 및 기타 분야에 많은 지출을 하면서 말입니다. 대규모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매우 높은 정부 부채 수준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도 실제로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일본 성공의 핵심은 매우 높은 부채 수준이 경제 침체와 함께 왔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양적 완화도 해서 모든 부채를 사들여요. 통화가 매년 4% 정도 평가절하되면서 미국 채권 대비 72% 정도 손실을 봤어요. 나쁜 거래가 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채권 자경단은 중앙은행가들이에요. 단호한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 명확히 보여줬듯이 수익률을 높이려는 모든 시장 압력을 언제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점은 일본 정부의 채권자가 일본 국민이라는 겁니다. 주로 기업 부문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제로 수익률로 일본 정부 부채를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본은행은 매우 신뢰받는 기관이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건전한 채권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서구 문제예요. 선진국 경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와 10년, 20년, 30년 전 일본 사이의 유사점을 찾고 있어요. 인구 구조, 고령화, 부채 수준 증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중국의 부채 수준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게 실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적 시스템이에요. 이전처럼 성장하지 않고 있고 해결책들이 실제로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유로존의 공공재정은 영국이나 미국, 일본보다 상당히 강해요. 하지만 유로존은 결코 통합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큰 차입국 중 하나예요.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지출을 억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프랑스에는 적자와 부채를 포함해서 직면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부채 수준이 높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소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정 하에서도 현재 정치 환경에서 1,500억 달러를 찾아야 해요. 사람들이 앉아서 삭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종류의 위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기 없이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요. 여기에 추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독일입니다. 제한된 지출과 제한된 차입의 모범 사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솔직히 말해서 가장 지루한 채권 시장 중 하나였던 독일 말이에요. 독일의 새 총리가 국방과 인프라에 수천억 유로를 지출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역사적으로 대규모 차입을 매우 꺼려했던 경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독일은 늦게나마 글로벌 부채 파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수가 필요해요. 독일의 민간 부문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절한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국방에 훨씬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장도 매우 느리고 공공부문 투자가 훨씬 더 필요해요.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면 빚을 내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전 세계가 지출하는 동안 미국이 코로나 때 지원금을 주거나 중국이 전기차를 지원해서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같은 행동을 보지 못했지만 그 신중함의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중국의 보조금 덕분에 거대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일부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경쟁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독일 소비자들은 훨씬 더 신중해서 지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투자 커뮤니티는 지난 15년간 독일이 빚을 내라고 소리쳐왔습니다. 그동안 꺼려 하다가 이제 늦게나마 파티에 합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독일 경제에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부채가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좀 달라요. 부채 수준이 높지만 100에서 133 사이 정도인데 재정 관점에서 실제로 꽤 책임감 있는 총리를 두고 있어요. 채권 자경단은 단순히 부채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요. 정부 적자를 부채가 소득 대비 증가하지 않는 수준까지 낮춰야 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심장마비에 높은 위험을 갖게 될 거예요. X%에서 채권 시장이 깨어날 것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수치에 대한 명확성 부족이 바로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을 정말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에 대해 해지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큰 위험은 1970년대에 봤던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자국 통화로 발행한 부채는 거의 채무 불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서 1, 2년 후에는 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채권 시장이 확실히 깨질 거예요. 높은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없애버립니다. 그건 투자자들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될까요?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정말 원하지 않는 수익률을 씹어 삼키도록 설득되든지 아니면 정부들이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하든지요. 긴축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부채 나선으로 가는 시장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들은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른바 자경단들이 뒷받침되는 이유는 앞으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경단에 대한 제 의견은 그들이 제거될 거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했던 것과 같아요. 시장이 정부가 신용에 대해 지불할 가격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정부 채권을 사도록 강요하고 어떤 자경단이라도 지독하게 나쁜 가치라고 여길 만한 수준으로 수익률을 유지해서 부채 나선과 죽음의 나선을 막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살든 독재 정치에 살든 독재는 자경단에게가 아니라 자경단에게서 정부로 향할 거예요.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진짜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청구서가 곧 나올 거라고 말해요. 곧 부채를 삭감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정부 재정이 가계 재정과 같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돈 인쇄기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청구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크고 성장하는 국채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정책 선택이에요. 정부가 매년 적자와 매칭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게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부 부채를 없앨 필요는 없어요. 국민과 대출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서 안정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적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하락할 때, 즉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더 큰 적자를 갖는 게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죠. 공공재정은 지속 가능해야 해요. 거기에 도달하는 잘못된 방법은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과 긴축을 갖는 겁니다. 그건 금융위기 이후 긴축으로 인한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하고
공공재정이 성장을 지원한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자는 관점을 취하면 민간 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진영에는 더 많은 돈을 인쇄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정말 쉽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재앙적인지에 대한 아주 길고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떤 금융 역사가라도 중앙은행의 정부 직접 자금 조달이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인지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큰 하지만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저축이 있고 정부는 그 저축을 조작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릴 건데 사람들에게 정부 채권을 사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빌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천하는 중앙은행의 정부 직접 자금 조달이라는 급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저축으로 가득해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남용해야 하기 훨씬 전에 저축자들을 남용할 수 있어요. 정부들이 부채 의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큰 적자를 가진 나라들은 힘든 조정을 겪게 될 거예요. 재정 규칙의 개념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패닉은 안 돼요. 압도적으로 즉각적인 위기가 있지 않는 한 패닉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신용을 원하죠. 정치인들은 특히 빚을 내고 지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갚는 일은 다른 사람의 임기에 오니까요.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지출을 늘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이에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채권 자경단들은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원하지 않을 거고 그걸 막을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50년이나 75년간 계속되는 큰 부채 사이클이 있는데 그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소득 대비 부채가 증가하는 사이클입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큰 부채 사이클을 이해해야 해요. 부채의 한계가 있나요? 기계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네, 분명히 올 거니까요. 모든 정부 적자는 누군가에게 좋아요. 소득 분포 최상위층에 주로 혜택을 주는 세금 삭감으로 인한 적자인가요? 그 적자는 그 집단에게 매우 좋을 겁니다. 아니면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인프라에 투자한 결과인 적자인가요? 그것도 적자를 늘릴 수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돼요. 수년에 걸쳐 은밀하게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없애는 것이 여기서 최소한 최악의 선택지가 되거나 적어도 정치인들이 매우 인기 없는 결정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년간 봤듯이 매우 인기가 없고 정부들이 쫓겨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것이어야 해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실제로 정부들의 부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정부 부채 없는 세상을 쉽게 상상할 수는 없어요. 정부 부채는 수세기 동안 경제의 특징이었어요. 영국의 현대 금융 시스템은 영국 은행 설립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그건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 걸 도우려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가장 건전한 신용이고 장기적인 일들을 해요. 빚을 지는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8조로 우리 돈으로 5경 원을 돌파하고 한 달에만 2,800억 달러, 즉 380조 원씩 적자가 쌓이는 속도를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 보여요. 채권 자경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들이 움직이는 날 시장은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